뉴욕 맨하튼의 주요 건축물 베스트 20입니다. 소개 순서는 순위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첫 번째로 록펠러 센터입니다. 록펠러 센터는 총 19채의 상업용 건물들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 컴플렉스 센터입니다. 여기는 우편 번호까지 따로 있어요. 그야말로 도시 속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곳은 가장 높은 G 빌딩 또는 컴캐스트 빌딩이라고 불립니다. 70층에 위치한 탑 오브 더 락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WTC 두 빌딩의 야경을 볼 수 있는 대표 전망대로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지하 광장은 여름엔 카페 테라스이고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이 설치되면서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 점등식이 열리는 낭만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MBC 투데이쇼 탐방, 아틀라스와 프로메테우스 등의 아르데코 조각, 채널 가든 등을 관람할 수 있는 빌딩 투어도 있어요. 두 번째는 라디오 시티 뮤지컬입니다. 록펠러 센터의 음악 공연장이에요. 설계자는 에드워드 듀럴 스톤이고 1932년 12월 27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약 6,000석 규모의 세계 최대의 홀이에요.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매년 6월 토니상 시상식이 여기에서 열려요. 저에게는 토니상 시상식 장소라는 것만으로도 꼭 가보고 싶은 건물입니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의 토니상 시상식 오프닝 공연은 지금도 종종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최고의 공연이에요. 뮤지컬 좋아하시면 꼭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뉴욕 국립도서관입니다. 뉴욕 국립도서관은 미국에서 워싱턴 DC 국립도서관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자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입니다. 국립도서관이지만 대부분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입구 계단 양쪽을 지키고 있는 사자 조각상의 이름은 인내와 용기를 상징하는 페이션스와 폴티튜드예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은 중세시대를 연상시키는 내부 인테리어와 긴 테이블, 스탠드 조명으로 고풍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3층 규모의 로지 열람실은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한 명소예요. 구텐베르크의 성경과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 친필본 등 희귀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바로 옆에 브라이언 파크와 연결돼 있어서 뉴요커들의 복합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네 번째는 플랫 아이언 빌딩입니다. 독특한 삼각 모양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플랫 아이언 빌딩은 1902년에 건축되었고 원래 이름은 플러 빌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리미를 닮았다고 해서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세 거리가 교차하면서 생긴 좁은 삼각형 부지를 건축가 데니얼 번햄이 건물 양쪽 면이 약 25도의 예각으로 만나는 창의적인 모양의 건축물을 지으면서 지형적 핸디캡을 멋지게 극복해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획기적인 건물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려했던 안전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울러스 빌딩입니다. 꼭대기에 푸른빛 지붕이 특징인 울러스 빌딩은 현재 풋라커의 전신인 울러스사가 의뢰해서 1913년 건축가 카스 길버트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네오 고딕 양식으로 디자인되어서 유럽 고딕 성당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상업의 대성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특히 대층형 십자가 모양의 건물 메인 로비는 아름다운 대리석과 스테인리스 글라스 채광창, 청동 가구로 매우 화려합니다. 개별 방문은 불가하고 웹사이트에서 로비 투어를 신청해야 관람하실 수 있어요. 로비에는 가난한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 세계적인 다국적 유통기업가가 된 울워스를 기념해서 그가 잔돈을 세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6번째는 다코타 아파트입니다. 플라자 호텔로 유명한 건축가 헨리 하덴베르가 설계한 다코타 아파트는 르네상스 양식의 8층짜리 건물이에요. 호화롭기로도 유명하지만 입주하기 힘든 고급 아파트로도 명성이 자자합니다.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서 유명 연예인은 물론이고 스포츠 선수, 기업 오너들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특히 유명한 이유는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이 아내인 오노 요코와 거주하던 곳이라서예요. 게다가 존 레논이 1980년 총격으로 사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맞은편 센트럴파크에는 존 레논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의 부인인 오노 요코가 조성한 스트로베리 필즈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그의 대표곡인 이매진 모자이크가 있어서 현재까지 수많은 팬들이 그를 추억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고 있어요. 7번째, 워널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9.11 테러 이후 재건된 세계 무역센터는 여러 개의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제1세계 무역센터인 워널드 트레이드 센터는 541m 높이의 104층으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9.11 테러 이전 쌍둥이 빌딩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복원 제한이 있었는데 유족들의 반발로 현재의 디자인으로 지어졌습니다. 테러 당시 피격된 94층에서 99층 사이는 추모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지 않고 93층 바로 위에 100층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전망대는 뉴욕 전경을 360도로 드라마틱하게 관람할 수 있어서 관광 코스 중 하나입니다. 야경도 좋지만 허드슨 강과 뉴욕의 마천루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낮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오큘러스입니다. 2016년에 완공된 세계 무역센터역의 역사입니다. 건축기간 총 12년, 4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하철 역사예요. 이곳은 지상과 지하를 잇는 흰색의 초대형 갈비뼈 모양 오큘러스 건축물로 맨하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했습니다. 오큘러스 외관은 9.11 테러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 세대에 도시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날개를 활짝 핀 새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순백의 아름다운 선형과 곡선미를 자랑하는 외부는 크기에 한 번 놀라지만 내부에서 보는 오큘러스는 더 광대하고 웅장해서 보는 사람을 2번 놀래키는 곳입니다. 원래 눈이라는 의미의 오큘러스는 건축학적으로 천정이 개방된 구조를 의미하는데 실내에 있어도 거리를 걸을 때와 동일한 빛의 양을 천정을 통해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디자인은 비극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지역사회의 희망의 상징을 표현한 겁니다. 9번째, 플라자 호텔입니다. 영화 나홀로 집의 주인공 케빈이 묵었던 숙소로도 유명한 플라자 호텔입니다. 고풍스러운 르네상스 양식의 외관과 달리 현대적인 내부 편의시설이 있는 최고급 호텔입니다. 센트럴파크 남동쪽 입구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에서는 교과서에서 본 플라자 합의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회의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야자수 아래서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는 팜코트 레스토랑이 유명합니다. 각종 유명 식품점과 디저트 가게들이 즐비한 지하 푸드홀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호텔 메인 입구에 걸린 국기는 현재 객실에 머물고 있는 외국 고위 인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각 나라의 행진 퍼레이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국기를 걸어준다고 해요. 10번째 비크만 타워입니다. 맨하튼에서 브루클린 브릿지를 향해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건물이 바로 이 비크만 타워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축가로 손꼽히는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고층 건물로 곡선미를 강조하는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건축가의 이름을 딴 뉴욕 바이 게리로도 알려진 이 타워는 로어 맨하튼의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15,000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로 굴곡진 건물 외벽을 만들어서 역동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건물입니다. 수직적인 뉴욕 마천루에 기발한 시각적 충격을 안겨준 건물입니다.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및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인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으로 새로운 도시형 주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째, 432 파크 애비뉴입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화려하고 다양한 건물 외관을 자랑하는 뉴욕에 긴 연필 모양의 건물이 미드타운에 들어섰습니다. 432 파크 애비뉴는 총 96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주거용 빌딩입니다. 서울 종각의 종로타워를 설계한 라파엘 비놀리에 의해 설계됐습니다. 화려함보다는 깔끔한 정사각형의 디자인으로 기하학적 형태미가 자칫 단순해 보일 수 있어서 평가가 엇갈리는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간중간층 전체가 하나로 크게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람의 와류 현상으로 인한 흔들림을 최소화하고자 건물 중간에 2층씩 공간을 개방해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설계된 겁니다. 이 건물은 완공되기도 전에 펜트하우스가 9,500만 달러에 팔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현실감이 없는 금액이네요. 12번째, 트리니티 교회입니다. 1698년에 최초로 지어졌고 1846년 재건된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건축학적 중요성과 역사적 장소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립 역사 랜드마크로 지정됐어요. 세계 금융자본의 거점인 월스트릿의 차가운 풍모와 어울리지 않게 홀로 고풍스러운 첨탑이 눈길을 끕니다. 특히 갈색의 고딕 양식 외관은 회색 도시에서 더욱 교회를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입구 청동문을 따라 들어서면 높은 천장 아래 오르간과 재단 위의 다채로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인상적입니다. 교회 안뜰 묘지는 무덤 사이 오솔길과 벤치가 있어서 도심 속 휴식 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초의 증기선 발명가인 로버트 풀턴을 비롯해서 저명 인사들이 잠들어 있어요. 오늘날 트리니티 교회는 주변 증권가의 비즈니스맨들의 바쁜 일상 속에 고요한 정신적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열세번째,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빅보드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곳이죠. 1792년 24명의 증권 브로커가 월스트리트 거리의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서 모임을 갖고 연방정부채의 수수료율을 협의한 것이 거래소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17년에 뉴욕 증권거래위원회로 공식 설립 발족하였고 1963년에 현재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이죠. 근처에 있는 황소상에서 분리식 기운도 받아보세요. 황소와 사진을 찍으려면 긴 줄을 서야 하지만 분리식 기운을 받을 수 있다면 이쯤이야 별거 아니겠죠? 열네번째, 허드슨 야드베슬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민간 부동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호텔, 학교, 아트센터, 아파트 등 대규모 주상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벌집 모양의 인공산인 베슬은 15층 높이로 2,500개의 원통형 계단으로 이뤄진 초대형 구조물이에요.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도심 속 산책 공간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무료로 입장이 가능해요. 개장하자마자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이곳에 올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현재는 상부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15번째,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입니다.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은 1892년 12월 17일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건설 중이에요. 205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북쪽 암스테르담 애비뉴에 자리해 있습니다. 미국 성공의 대성당이며 정식 명칭은 성요한 뉴욕 교구 대성당입니다. 1887년 미국 성공회의 헨리 포터 주교가 맨하튼에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을 능가하는 성당을 짓기 위해 설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설 초기에는 비잔티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설계했지만 1909년에 고딕 양식으로 변경되었어요. 비록 미완성 상태이지만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의 3분의 2 정도밖에 지어지지 않았지만 벌써 뉴욕의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어요. 완성 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딕 성당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유명 관광지는 별로 없지만 아이비리그인 컬럼비아 대학에서 멀지 않으니 두 곳을 같은 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16번째, 카네기홀입니다. 철강 사업가인 카네기가 신혼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월터 담노 씨라는 지휘자와 친해지고 이 지휘자가 뉴욕에 공연장을 짓고 싶다고 얘기하자 예전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던 카네기는 $200만 내놓으면서 그를 돕기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1891년 5월 5일에 피오트르 차이콥스키의 개관 축하 공연이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이후 카네기홀은 뉴욕시에 인수되었어요. 록펠러가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링컨 센터와 함께 뉴욕 예술극장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음악인들이 한 번은 공연하고 싶은 꿈의 무대이기도 하죠. 17번째, 비아 57 웨스트입니다. 덴마크 건축회사에 의해서 2016년 완공된 비아 57 웨스트는 독특한 외관과 기능성으로 새로운 주거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다양한 건축상을 수상하면서 맨하튼의 가장 핫한 건축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피라미드 형태를 띤 외관과 가파른 세 면의 피사드가 극적인 각도에서 허드슨 강을 마주하면서 자연스럽게 굴곡이 지어 있습니다. 주변 건물에 햇빛을 반사시키고 로비와 건물 사이 안뜰에 녹지를 조성하는 등 도시의 역동성과 함께 자연을 상징하는 도심의 오아시스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18번째, 크라이슬러 빌딩입니다.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의 회장이자 창립자였던 월터 크라이슬러가 의뢰해서 건축된 크라이슬러 빌딩은 1930년에 세워져 이듬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공되기 전까지 약 1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뉴욕시에서 8번째로 높은 건축물이에요. 총 높이 319m, 지상 77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아르데코 스타일로 스테인리스 스틸을 겹겹이 쌓은 맨 위 7층 첨탑은 바퀴 모양 디자인으로 자동차 회사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기존의 직선적인 뉴욕 마천루와 달리 눈에 띄는 우아함을 선사하며 뉴요커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번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입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곳 중 하나예요. 건물 내부는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형 아치형 천장에는 12궁 별자리가 2,500여 개의 별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안내센터와 그 위, 사면의 대형 황동시계는 터미널의 상징이자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많은 레스토랑이 자리 잡은 터미널의 식당가 중에도 신선한 생굴과 조개를 즐길 수 있는 오이스터바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배우 정혜인과 백종원 사장님이 방문한 곳으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아치형 벽면은 각각 코너에서 한 명씩 서서 속삭이듯 말해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속삭이는 벽이 있으니까 일행과 함께 경험해보세요. 20번째, 마지막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뉴욕의 랜드마크이자 현대 건축사의 기적이라 불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완공 후 세계 무역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지금의 지상 102층, 380m 높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뉴욕시에서 네 번째로 높은 건물이에요. 건물 외벽은 석회석을 접합하여 옅은 베이지색을 띠고 있습니다. 외관은 당시 유행하던 아르데코 양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최상부층 17개 층은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구조물이고 실제 사용 공간은 86층 전망대까지입니다. 특히 상층부를 밝히는 세 섹션의 조명 색깔은 국경일이나 각종 중요 행사에 따라 매일 바뀌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기념일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맨하튼의 주요 건축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미국 각지 여행 정보를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